혼자서 뭐 비트코인하고 뭐하고 다 하면서 집을 샀어요. 이 사람은 구제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분이 구제해줬다고 뭐 고마울 것 같습니까? 안티 많이 생기겠는데? 국민들 상태를 간을 본 거예요. 사탕 주듯이 이런 정책은 필요 없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하반기 주택시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에 하신 소신 발언들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네, 커뮤니티 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등에서 얘기가 돌면서 그때 이제 영끌족 옹호론을 또 이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서 네. 본인이 책임지도록 한 게 맞다. 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셨었는데 예. 그때 이제 우려했던 상황이죠. 금리가 급등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네,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 나타나면서 이제 정부가 또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청년 측의 채무를 경감해주고 뭐 안심 전환 대출을 시행하고 또 뭐 자영업자 채무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이 여전히 이 영끌족에 대한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국민 중에 2,180만 가구가 있고, 네. 영끌하신 분들이 이제 이번에 가세를 했죠.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뭐 무주택 갭 투자로 이제 집을 하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집을 갖고 계신데 하나를 또 더 하신 분, 2주택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가 232만이고요. 네. 두 개씩 갖고 있는 분이, 그리고 3주택자부터 위에 분들이 한 70만 정도 돼요. 그래서 한 300만 가구가 집을 다주택으로 갖고 있고, 2,180만에서 300만을 빼면 1,900만 정도 남잖아요. 1,000만이 1주택자분이고요. 네. 900만이 이제 무주택 임차인 분들이에요. 정책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이 적었잖아요.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소수의 최소의 피해. 네. 이게 정답인데 지금 개념 자체가 이 구제가 피해가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형태인데 그 대상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임차인 900만에 대한 혜택은 없고 이런 부분에서 공정의 어떤 뭐 비판이 나올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파산을 하거나 너무 어렵거나 집안에 또 뭐 아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집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파산 위기에 이르러서 더 힘들게 된다. 이런 분들은 누가 봐도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이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뭐 이자 지원을 경감한다든지 이러면은 저도 좀 인정하겠어요.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모든 대상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잘못하면 투기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이런 모랄 해저들을 지금 조장하는 어떤 정책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긴축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고통받는 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영끌족들이 2030 세대가 신용불량자로 또 전락을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거다 이런 논리. 지금 아직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벌어지고 나서 그 정도를 봐야죠.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체제 자체도 현재 신용평가나 이런 데서 파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영끌 세대나 뭐 다른 분들도 뭐 사업을 하나 파산하면 회생 프로그램 현재도 있습니다. 이걸 굳이 또 이상한 걸 붙여가지고 지금 집값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쪽에 슬며시 끼는 이런 형태는 올바른 정책은 아닌 거죠. 정확하게 몇 세대가 그럴 것 같다라고 파악도 안 했어요. 제가 한번 파악해 드릴게요. 보세요. 서울을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이 세대수는 한 370만 되는데 재작년 영끌할 시절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9만 5천 건 정도가 돼요. 그리고 작년에 2021년도에가 4만 5천 건입니다. 더하면 13만 2천 건 정도 됩니다. 그럼 영끌 세대들이 30, 40% 했다 그러는데 30% 제가 계산할게요. 네. 편하게. 그럼 몇 세대인가요? 14만 중에 4만 2천이나 3천 되겠죠. 4만 3천 세대가 영끌한 세대예요. 네. 자, 그러면 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2020년도에 어떤 분들이 하셨냐면 거기 분들은 직원 대출이 있습니다. 사내 대출. 금리가 1%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미리 겁을 내서 그러면 지금 사둬야겠다라는 생각에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구제 대상인가요? 아니죠. 그분 숫자를 체크해 봤나요? 정부에서 안 했잖아요. 그분이 90%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번 사태를. 이건 진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숫자를 그럼 반만 잡을게요, 제가. 그러면 4만 2천에서 반 하면 얼마야? 2만 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을 아시죠?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다들 단톡방 이런 데서요. 분위기가 다 영끌 막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야, 너도사가 서로 막 권장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분들도 엄청 붙었습니다. 그 숫자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했을지 안 했을지. 근데 제가 아는 건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대기업분들이. 특히 집도 없고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은 혹시 더 오를까봐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안 하면 바보 이런 분위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 났죠. 전국 2,180만 아가 중에 서울을 가져갔으니까 수도권까지 늘린다 그러면 그럼 2만 중에서도 반을 뺀다면 만 하면 3만에서 4만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정이 나고 피해가 나고 나서 회생을 하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하고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 미리 해가지고 나머지 또 1주택자 중에는 또 성인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분들이 이 부동산이나 경제 논리는 간단하잖아요. 투매나 투기가 벌어지면 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 중에 분명히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경매 물건을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그죠? 그분들은 차라리 그렇게 되면 회생하기가 편해요. 차근차근히 모으면 되니까. 근데 그분들이 경매를 안 가게 지금 막아버렸잖아요. 그럼 억지로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집값이 내려가면 아까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크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계산드린 것처럼 의외로 적은 피해자나 문제가 생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걸 빌미로 집값을 떠받치고 그럼 떠받친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집값이 좀 들러내가겠죠. 그러면 팔기가 좋겠죠. 그럼 그 수익은 누가 가져와요? 이분들 피해는 세금으로 메꾸고 메꾼 돈의 이익은 일반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교수님 의견에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지만 이제 정부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뭔가 미리 대책이라도 마련하지 않나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죠. 제가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맞죠. 위기에 대해서. 근데 어떤 게 더 급하죠? 물가부터 잡는 게 급하지 않나요? 다 잡고 물가 잡으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파산해도 생활을 할 거 아니야. 미래에 대한 기회가 있을 거고. 근데 물가를 안 잡고 이분들 살면 어떻게 돼요? 살리면 뭐예요? 유지가 안 되는데 생활이. 앞뒤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구제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떨 때 구제해야 되냐? 주택 투기 망국병, 대한민국의 망국병이 가라앉고 정상적인 체제가 됐을 때 회생하기 힘들거나 이런 젊은이들을 미래를 위해서 구제해주고 도와줘야겠죠. 순서가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거에 뭐 구제하는 거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투기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 아직도 안 사라졌는데 그거를 받쳐준다는 정책이 잘못된 신호를 줘서 제2의 희생자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사실 또 개별 케이스를 보면 정말 힘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근데 뭐 단지 투자 수단이 아니라 정말 집이 필요해서 샀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서 힘든 이런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런 분들에게 책임은 묻지만 어떤 재기의 기회를 줄 만한 어떤 절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절충안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간단합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뭐 아기가 있거나 진짜 투기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건 보면 나와요. 그 사람의 자산 상태와 네. 현재 소득 상태와 집을 구매할 때 패턴을 보면 다 나옵니다. 아기가 있고 초등학생이 둘이 있어가지고 방을 달라고 그래서 집을 이사하게 됐어요. 뭐 20평짜리. 근데 그것이 딱 하나예요. 그 집이. 그분이. 근데 영끌을 했어요. 근데 무리해서 했죠. 근데 월급은 지금 안 올라요. 물가는 오르고. 소득이 주는데 이자 늘어나요. 그럼 이거 위험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누가 봐도 도와주는 게 맞아요. 이런 분들은 이자를 경감하거나 나중에 경제가 좋아졌을 때 갚을 수 있게 뒤로 좀 밀어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뭐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뭐 비트코인하고 뭐하고 다 하고 하면서 집을 샀어요. 이 사람을 구제할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구제해줬다고 뭐 고마울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도와줬고 준 거잖아요. 세금으로.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입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면 뭐 알아서 기부할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성격인 같이 사는 사회를 믹스를 해야지.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절충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선별 제도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네. 거죠. 하고 나면 그 등급에 따라서 어떤 구제나 지원의 형태나 규모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일반 국민들이 비판하거나
반대의 어떤 박탈감을 안 느끼고 뭐 이해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땐 조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저부터도 기분 나쁘고 젊은 분들은 더 기분 나쁘시겠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거 뭐 나도 투기해야 되나 이런 잘못된 정말 안 좋은 사회 방향으로 가는 또 신호가 될까 좀 걱정됩니다. 예. 원칙대로 하면 돼요. 법과 원칙이라고 이 정부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젊은 층부터 뭐 다 지금 40, 50대도 좀 화나신 것 같더라고, 영구 구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랴부랴 불 끈다고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잖아요. 또 나와서 뭐 축소되고 뭐. 세분화하겠다. 뭐 네. 이런 이게 이제 얘기죠? 처음에는 제가 볼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국민들 상태를 간을 본 거예요. 간을 보고 바쁘시면 타고 넘어가서 더 구제할 생각도 있던 거예요. 그래야 많은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집을 팔기, 집값이 들 내려가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총합적인 걸 생각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좀 정부가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지난 방송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좀 막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제 전세금이 어쨌든 집값을 떠받치는 이런 구조라서 네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금리가 뭐 6%대를 이미 넘어서고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주거 안정의 불안을 겪는 분들이 있다. 뭐 이런 네. 여론들이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지금 네, 지금 한 그러니까 1년 이게-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의 어떤 형태가 좀 심히 좀 걱정됩니다. 1년 위에 해서 그 다음 어떡할 거예요? 더 올라가면. 충격을 더 받죠. 근데 지금 만약에 올라간 금리를 본인이 스스로 자산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부담된다 그러면 다운사이징을 하든지 뭘 대처를 할 텐데 1년을 잘 버텼는데 1년 뒤에 만약에 6%인데 경감하면서 4% 됐어요. 네. 그럼 내가 60만 원 낼 걸 40만 원 내나요? 뭐 대충 계산하면 40만 원 내서 버티고 있었어요. 딱 맞아서. 버티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만약 한 번, 두 번 더 오른다는 거 어떻게 8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담됩니까? 1년 뒤에?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뜻은 좋아요. 좋은데 왜 1년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나이를 좀 구분해서 네. 20, 30대 분들 중에 소득이 낮은 분들로 딱 과감하게 잘라서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국민들한테 쉽게 말씀드리면 사탕 주듯이 이런 정책은 필요 없다. 정확하게 5년, 10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림 속에서 자산 관리할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어떤 전세자금 대출이 어쨌든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근데 전세 대출 금리를 낮춰주면 일단 대출이 확대가 됐잖아요. 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착각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의 소득 수준과 수준에 안 맞게 좀 높게 과도하게 집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대출이 없으면 그게 가능했습니까? 안 합니다. 그럼 전세 대출이 되면 이제 투자자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동산을 오래 했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위에 아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뭐 예를 들면 아빠라 그럴게요. 아빠, 전세 대출 금지하면 집값 내려가? 그럼 그분들은 5초도 안 걸리고 내려가지 그럽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전세 대출로 지금 받치고 있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경기도의 아파트를 제가 조사했는데 70%가 2020년도, 19년도에 네. 전세 계약을 할 때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70% 이상이 다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서 힘들어요. 이분들이 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그거 대출을 받을 때 나름 다 자기 생활 수준하고 소득하고 계산해서 받았을 겁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되잖아요. 그분들 지금 월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입자도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맞춰보니까. 그럼 전세가 어떻게 돼요? 물건이 남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더 못 올라가죠. 그래서 8월 전세 대란이 없어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세 대출이 다 없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모든 국민한테 전세 대출이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그만큼 빠지겠죠, 전세 가격이. 보통 보면 자기 자본금이 20, 30, 많은 분들이 한 6, 70 가지고 이제 전세 대출을 받는데 네, 네. 20, 30 받은 분들도 지금은 뭐 심하면 80%까지 해주니까 20%만 있으면 대출 금액이잖아요, 남아있는. 네. 그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 평균이 수요 공급하고 균형 가격으로 해서 탁 나오잖아요. 네. 내려가면 집값은 어떻게 되죠? 집을 투자한 분들이 요즘 어떻게 하죠? 월세 투자한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뭐 좀 여유가 많은 자산가들이지 일부 이제 조금 투기 이런 형태를 가진 분들은 전세 보증금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갭 투자가 그 출발이고. 전세금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 뭐 돈 있어요?
다 1억 갖고 갭 투자했는데 예전에 지금은요 갭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4억 없으면 갭 투자부터 만약 3억짜리 집이면 예전엔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했어요. 왜? 집을 사가지고 사자마자 심하게 얘기하면 담합을 해가지고 전세금을 다 올려버립니다 동시에. 그럼 어떻게 해요? 세입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값이 올랐어 하지만 대출이 돼요. 그래서 그나마 저금리였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네. 그래서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그분들이 다 힘들어진 거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